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노하우를 맡고 있는 앤손입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는 그 생각을 확 바꾸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경매 분야에서는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아예 제로에서 시작하기는 어렵지만요. 경매는 적은 금액으로 얼마든지 시작이 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은 경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우실 내용은 경매의 종류입니다. 경매는 그 채권자가 신청하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하고 강제경매, 임의경매와 전혀 다른 형식적 경매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강제경매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에 그 판결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미리 채무자의 부동산의 등기부, 건저당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놓고 건저당 전세권에 그 채무를 이행할 날짜가 지났는데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임의경매입니다. 자, 그에 반해 형식적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한 경매 또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매로, 이러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는 위의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와 달리 인수와 소멸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매가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채권자라 그러죠.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될 사람, 채무자라고 그럽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이 재산을 법원에서 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 이것이 경매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그 채권의 내용에 따라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자, 우선 강제경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강제경매는 돈을 빌려줬거나, 보통 대여금이라고 그러죠. 돈을 빌려줬거나 물품을 납품한 물품 대금이거나 카드 대금이나 급여나, 자, 이러한 돈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기 위해서 미리 법원의 소송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거친 다음에 경매를 신청하는 게 강제경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에는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 이런 많은 여러 가지 판결이 있는데 반드시 이 판결을 받고 이 판결문에 의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보통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할 때도 있습니다. 가압류할 때도 있는데 반드시 가압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 없이도 경매를 신청하기도 하죠. 가압류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 역시 이러한 판결을,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긴 다음에 경매를 신청하죠. 그래서 강제경매는 반드시 판결을 거쳐서 경매를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제경매의 실제적인 사례를 칠판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경매의 정보는 대법원의 경매 정보에서 여러분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경매의 정보를 가공하여 다른 사이트에서도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경매의 정보는
모두 대부분의 것을 신뢰하셔야 나중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자, 저와 함께 대부분의 경매 정보를 같이 보실까요? 자, 경매 정보 검색 중에 경매 물건 검색을 누르시면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날짜, 개,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 명세서, 나중에 다시 배우시겠습니다만 이런 기록들을 모두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 2기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건들이 쭉 많이 나열되어 있죠. 아주 많은 양들이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를 볼까요? 자, 이게 경매 사건이 경매에 법원에 접수되면 반드시 각 사건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일단 위에 사건 번호가 나오죠. 모든 사건은 자기 고유의 번호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임의경매라는 내용이 나오죠. 경매가 접수된 날짜, 개시 결정이 된 날짜, 그리고 청구 금액, 그 아래쪽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강제경매이므로 강제경매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제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사건번호, 부동산 강제경매 접수일자, 채권액 아주 적은 금액이네요. 채권액으로서 지금 경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의 이름이 나오고요. 자, 그 위에 물건 내역, 경매 대상인 부동산의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자, 경매 진행되는 날짜, 입찰일, 허가일, 그리고 낙찰된 다음에 잔금을 넣는 날짜, 나중에 배당받는 날짜까지 모든 기록들이 차근차근 여기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 경매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많은 문서들이 법원과 이해관계인 사이에 오갔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여기 문건 접수나 송달대역에서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역시 나중에 해당되는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경매한 사례를 같이 보실까요? 서울특별시 도남동에 주택이 경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진행이 끝나고 취하가 됐네요. 자, 어쨌든 이것이 사건 번호, 그리고 이것이 밑에 보시면 등기부까지 강제경매, 임의경매 모든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까요? 자, 주택, 건물과 토지가 경매의 대상이고, 감정가, 채무자, 소유자 이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면 부동산의 자세한 현황이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주변에 도로나 철도 이런 쪽도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요 밑에 보시면 토지가 몇 평이 경매 대상이고 또 그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또는 자연환경지역이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연환경지역이라는 것은, 자연경관지역이라는 것은 그 주변이 풍치를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건축에 제한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도 경매의 대상이고 건물에서 등기되지 않은 내용을 제시외 건물로 역시 경매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임의경매, 강제경매에 대해서는 등기부상에 나타납니다. 자, 여기는 건물 등기부만 기록을 올려뒀는데요. 자, 건물 등기부상에 건저당, 압류 이렇게 모든 권리를 등기부 순서상 나열을 쭉 해놨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강제 경매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보이고요. 또 2004년에도 강제 경매, 2005년에도 강제 경매, 이렇게 경매가 3건 신청된 기록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경매가 신청된 것을 이중경매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강제 경매를 보면 김 씨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 경매를 신청하기 이전에 등기부상에는 다른 권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 경매는 등기부상에 어떤 권리가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판결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이후에 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밑에 한 씨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 역시 위에는 아무런 가압류나 전세금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성북세무서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은 이곳에 성북세무서의 가압류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강제 경매는 등기부상에 아무런 채권이 없더라도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전에 가압류와 같은 권리를 설정해 놓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담보권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미 등기부상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건데 그 담보권은 건저당이나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또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이러한 담보권을 설정해 두고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변제하지 않았을 때 이 채권자는 이 담보권에 의해서 바로 법원에 판결을 거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입니다. 경매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개로 나눴지만 그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는 채권이 다르다는 정도뿐이고 일단 경매가 시작되어서는 임의경매, 강제경매를 굳이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것이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이든 강제경매이든 특별히 구분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임의경매의 실제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대법원의 기록을 같이 보실까요? 아까처럼 경매 정보 검색을 누르시고요. 경매 물건 검색 중에서 자, 여기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법원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걸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진행되는 각 개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역시 이렇게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보겠습니다. 역시 사건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강제경매네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이것은 임의경매입니다. 사건 번호, 임의경매, 채권금액,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록들이 보입니다. 자, 아까처럼 물건 내역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는 기록도 나와 있네요. 자, 기일 내역. 각 물건마다 입찰일, 허가일 이런 것들이 계속 기록이 되겠습니다. 물건 처리 내역을 역시 보실 수가 있고요. 송달된 내역도 역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중요하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경매한 사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이 100평방이 넘고요. 아파트니까 당연히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2005년에 4억 8천이고요. 자, 이것이 두 번 유찰되어 64%가 되었고 3억 700일 때 누군가가 3억 5천에 단독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3억 700여 원 되는 것을 혼자 3억 5천에 낙찰받았다는 것은 조금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자, 아파트의 전경이 나옵니다. 주변에 대한 기록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죠. 자, 임차인 황 씨가 1억 3천여 원의 임대를 살고 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등기부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자세히 배우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한다면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될 것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이렇게 편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각 등기부상의 가장 앞에 있는 가압류나 건저당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상 말소 기준 등기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을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그러고 그 보증금을 간혹은 인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임차인 황 씨는 말소 기준 권리 2003년 10월 29일보다 이후에 들어왔으므로 대항력이 없다라는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혹 이 사람이 1억 3천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낙찰자인 여러분이 부담하실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등기부를 자세히 보면 등기부의 모든 권리들을 날짜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놨습니다. 자, 이 중에 경매가 신청한 기록이 3개가 나오네요. 강제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 역시 이중경매입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강제경매를 신청한 한 씨는 그 이전에 가압류를 설정해 뒀습니다. 강제경매는 가압류를 설정하기도 하고 가압류 없이 판결에 의해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최 씨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당연히 그 이전에 건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는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담보권이 등기상에 이미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소기업은행이 역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역시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3사람이 경매를 신청해서 그 신청한 사람마다 각각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3개의 사건이 보이죠. 이 3개의 사건 번호 중에서 가장 앞선 사건 2004 타경 28376이라는 사건으로 이것은 끝날 때까지 경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와 구분하여서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 제가 좀 중요한 뜻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매를 배우고 있는데 모든 경매, 거의 대부분의 경매는 임의경매 아니면 강제경매입니다. 그런데 간혹 경매 물건 중에 형식적 경매가 나타나고 이 형식적 경매는 앞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임의경매나 강제경매하고 그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보통의 경매가 채권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경매라고 보는데 이 형식적 경매는 특정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거나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실제 형식적 경매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부동산을 2사람, 3사람이 소유할 때 그 2사람, 3사람 간에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은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거는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고 특정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거죠. 자, 공유물 분할이 있고요. 자,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있습니다. 자, 유치권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단어로 여기실 텐데 경매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치권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이 투입된 부동산이 경매를 당할 때 그 공사대금을 못 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유치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은 반드시 유치권을 해결해 줘야만 정상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유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인 공사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파산되어서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로서 경매를 이용할 때 역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므로 형식적 경매의 절차에 의해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형식적 경매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우는 일반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는 보통 낙찰되면 그 권리가, 등기부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적 경매는 판사나 법원에 따라서 이 권리와 이 경매와 관계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권리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의 경매가 권리나 임차인이 모두 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경매를 하는데 이 형식적 경매는 권리, 임차인의 보증금이 인수될 때도 있다는 거죠. 자, 인수한다는 것은 그 권리, 예를 들어서 건설당이나 가압류 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낙찰 이후에 별도로 부담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아주 과중한 부담이 별도로 있다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형식적 경매는 모든 게 인수가 아니고 판사와 법원에 따라서 인수인 물건도 있으므로 이 인수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기록인 매각물건 명세서에 반드시 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식적 경매는 권리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반드시 인수하는 조건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통의 경매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것이므로 제가 이 시간에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형식적 경매는 오늘 이 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 말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많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와 달리 형식적 경매는 권리 분석에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땅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경매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법정지상권에 대한 또 문제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감정가 3억 3천에 경매가 시작되었고 2억 4,3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자,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만 건물 자체가 특별히 값어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주변을 보면 수원시 장안구청이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홈플러스나 그 앞에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한일타운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도 부근에 있습니다. 자,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토지만 경매 대상이니까 임차인,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여기서 토지 낙찰자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법정지상권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소유권자가 나타나고 수원시에서 압류를 하고 자, 이 부동산을 많은 사람이 6명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등기부상에는 수원시 세금 외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상속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상속받은 여러 사람 중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서로 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법원에 와서 이것을 처분하여 분할하는 쪽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한 형식적 경매라는 거죠. 자, 형식적 경매도 외형상으로는 임의 경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실제 등기부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등기부를 조금 확대시키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록을 보시면 많은 상속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자, 이 상속받은 사람들이 결국 수원지방법원에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인 것입니다. 다른 사건을 또 볼까요?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건 번호로 되어 있죠. 주소도 같고 아파트 번지 호수만 다릅니다. 자, 이것은 회사가 파산하여 전체 회사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경매하는 역시 형식적 경매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외형상으로는 사건 번호가 나오고 아파트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의 이름이 나오고 채권자의 이름 역시 나옵니다. 채권자는 이 회사의 파산관제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파산되고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 절차로서 경매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등기부를 보면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파산관제인이 스스로 회사 부동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역시 형식적 경매의 하나입니다.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서울시 공릉동에 상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걸린 상가이고요. 일단 그림을 먼저 볼까요? 7층의 빌딩이 경매로 나온 거죠. 자, 주변의 지도를 보면 자, 이렇게 코너 각지에 있는 위치가 좋아 보이는 곳에 빌딩이 경매로 나온 것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유자와 채무자의 이름이 나와 있고 채권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소유자와 채권자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일반 경매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죠. 역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자, 많은 임차인이 있죠. 큰 빌딩이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에도 여러 가지 권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이, 자, 여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이름이 보이는데, 자, 이 황 씨는 소유자죠. 역시 토지등기부에도 매한가지입니다. 소유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인데 법원의 기록에도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모든 보증금, 등기부상에 압류되어 있는 모든 채권을 낙찰자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낙찰받고 법원에 대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이 부동산 상에 있는 권리자들의 부담을 낙찰자가 별도로 또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수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은 이 물건을 매입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강원도 횡성군에 주택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토지 면적이 나와 있고요.
건물도 경매 대상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모두 경매 대상입니다. 자, 감정가가 1억이죠. 자, 보시면 여러 사람이 낙찰을 받고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낙찰 받고 포기한 거죠. 그리고 가격이 600만 원까지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66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자, 보통의 물건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결국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 이 집은 뭐 평범한 저는 주택으로 보입니다. 자, 위치는 일반적인 그냥 시골의 칠학지역 쪽에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이네요. 큰 지도를 보시면 영동고속도로의 둔내 IC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둔내읍 소재지에서도 가까운,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건이 왜 600만 원까지 떨어졌을까는 아래쪽에 그 근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를 보면 현재의 소유자 김모 씨가 2003년도에 낙찰받았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위에 이전을 받고 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현재 경매를 신청한 신모 씨는 채권 금액이 나옵니다만 이 아래쪽에 보면 유치권자로서 유치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김 씨가 2003년에 낙찰을 받을 때 이때 이미 유치권에 대한 권리가 신모 씨에게 있었고, 자, 낙찰자가 이 유치권을 해결하지 않자 유치권자가 다시 이 부동산을 경매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치권 실행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 부동산상에 나타난 건저당 가압류 이런 것들을 낙찰자가 모두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형식적 경매가 법원에 따라서는 인수로 나오기도 하고 인수가 아닌 걸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수인 경우는 반드시 인수인 사실을 매각 물건 명세서 등에 공지하여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경매는 낙찰받기 전에 그러한 인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